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조지 버나드 쇼의 무두셀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시곡 본편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아주 강력하고 또 중요한 서문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서문은 그냥 책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과학이 신을 몰아낸 시대, 그 거대한 공백 앞에서 인류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정면으로 파헤치는 쇼의 중대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쇼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불신앙의 반세기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신을 안 믿기 시작했구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모든 질문에 답을 주던 거대한 정신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그냥 통째로 뽑혀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적인 대지진이었던 거죠. 그 텅 빈 자리에 남은 건 깊은 불안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쇼는 이 거대한 공백 앞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포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이 책 무드셀라로 돌아가라를 통해서 과학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경을 쓰려고 했어요. 낡은 종교가 남기고 간 그 차갑고 텅 빈 자리를 채우고 방향을 잃은 인류에게 새로운 나침반을 주겠다. 바로 이게 쇼의 야망이었던 겁니다. 자, 쇼의 이 거대한 생각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고 믿었던 시계로서의 우주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을 박살낸 다윈의 등장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펼쳐진 바다 건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보고 마지막으로 이 혼돈 속에서 다윈의 새로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추종자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계로서의 우주, 완벽한 설계의 세계. 자, 다윈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건 마치 정말 잘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시계 같은 거였어요.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부터 땅에 피는 작은 꽃 한 송이, 곤충의 날갯짓 하나까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완벽한 설계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질서정연한 세계관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가 던진 질문인데요.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시계 하나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그냥 흙이랑 바람이 어쩌다 보니 뭉쳐서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보세요. 이 작은 톱니바퀴들, 태엽들 전부 다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맞물려서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일리의 시계 논증입니다. 복잡한 설계는 반드시 지적인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시계가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이 세상, 이 우주는 시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우주를 만든 위대한 설계자, 즉 신성한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 생각은 정말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라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모든 존재에 이유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위안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냥 몇몇 철학자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였죠. 세상은 그냥 우연의 산물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는 설계되었어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무언가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는 이 생각. 이건 복잡한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쇼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이 완벽한 설계, 완벽한 질서라는 아이디어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안쪽에는 시계공 하나님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우주의 목적이 있다는 위안을 주죠.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이 시계공이라는 신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신은 악의적이고 잔인하며 질투심 많고 복수심에 불타며 물리적으로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소름스럽고 잔인한 폭군일 수 있느냐는 거죠. 쇼는 이걸 전능한 악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모순, 이 아름다운 설계와 그 설계자의 끔찍한 성격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이 당시 지성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딜레마였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윈의 등장, 시계의 붕괴. 이렇게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내부의 모순 때문에 삐걱거리던 세계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설계자 없이도 세상의 이 모든 설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었죠. 네,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단 하나의 이론이 나타나서 시계공 없이도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버린 거예요. 신의 손길도 어떤 위대한 계획도 설계자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진화의 작동 방식을 제시한 거죠. 이건 지성계에 떨어진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쇼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상황적 선택입니다. 왜 굳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우연적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기린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린이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하니까 목을 길게 만들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수많은 기린들 중에 우연히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목이 조금 더 긴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의 상황이 가뭄이 들어서 낮은 곳의 풀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연히 목이 길었던 그 여성만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여기엔 어떤 의지나 계획이 없어요. 오직 우연한 변이와 주어진 상황의 조합만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쇼가 말한 상황적 선택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이 등장하자 지성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쇼의 표현을 빌리자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죠. 페일리는 그의 시계와 함께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이제 신이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 없이도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낡은 신과 시계공 논증 둘 다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기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간 것처럼요. 다윈의 이론이 단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았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그 지긋지긋했던 페일리의 시계 논쟁을 그냥 끝내버렸죠. 둘째, 그 잔인하고 폭군 같았던 신을 더 이상 우리 삶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셋째, 생명현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설명을 제시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종교적인 미신과 억압적인 교리로부터의 탈출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참을 수 없었던 우상숭배로부터의 지적인 해방, 바로 그 느낌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자유와 공포. 그런데 말입니다. 감옥에서 뛰쳐나온 자유는 과연 달콤하기만 할까요? 자유를 얻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낯설고 어쩌면 더 무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낡은 신을 묻어버리기 위해 팠던 그 구덩이가 사실은 인류 전체가 빠져버릴 바닥 없는 심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 쇼는 시계공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은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이끌어주던 설계자도 없고 우리 삶에 대한 위대한 계획도 없고 세상을 지탱하던 신성한 질서도 사라졌어요. 그 순간 인류는 방향을 잃고 텅 빈 우주 한가운데서 의미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쇼의 말처럼 혼돈이 다시 찾아온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 공허가 오히려 짜릿한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쇼는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집을 뛰쳐나온 아이가 배고프고 외롭고 무서워지기 전까지 느끼는 자유감을 맛보았다. 딱 이 느낌이었던 거예요. 억압적인 부모님 같았던 신이 사라지니까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어도 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 해방감, 그 유쾌한 반항심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아이가 결국 배고픔과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그 자유의 끝은 공허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생존이라는 게 그냥 순전히 우연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목적이라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덕은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이제 누가 정해주죠? 우리의 영혼은 그냥 뇌세포의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걸까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질문들이 신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을 무섭게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운 건 더 극단적이고 새로운 독단이었습니다. 바로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개념이죠. 바이스먼 같은 다윈의 추종자들은 다윈의 이론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다 도마뱀을 보고 휙 피하는 거요. 그건 나비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의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사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의식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존에 아무 쓸모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모든 행동은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 즉 반사작용일 뿐이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죠. 쇼는 이런 기계적인 인간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아주 신랄한 풍자로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인 존재라는 증거?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글을 썼는데도 세상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잖아. 이건 내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나는 그냥 단순한 자동인용, 즉 오토마토님에 틀림없어. 정말 기가 막힌 비꼬미죠? 의식의 증거가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면 아무 성과도 없는 자기야말로 무의식적인 기계의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 이론의 허점을 통쾌하게 찌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추종자들, 모두를 위한 교리. 이렇게 거대한 의미의 구멍이 뻥 뚫리니까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다윈의 이론이라는 이 새로운 복음은 이제 사회의 모든 집단, 모든 계층의 손에 들어가서 각자의 욕망과 이익을 정당화하는 아주 편리한 만능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다윈의 이론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거대한 거울에 가까웠죠. 모든 파벌이 그 거울을 들여다봤고 모든 악당이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봤고 또 모든 성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신념이 격려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심지어 서로를 공격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역설이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다윈의 이론을 보고 환호했어요. 왜냐? 봐라. 결국 환경, 즉 상황이 삶을 결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개혁계의 근거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공장을 돌리던 이윤 추구자들, 즉 자본가들이 똑같은 이론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 이것 봐라. 적자 생존이 자연의 법칙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부자인 건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들은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섭리다. 라면서 자신들의 무한 경쟁과 부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한 겁니다. 정말 똑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물론 다른 길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리학자 존 틴들 같은 이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에서 눈을 돌렸죠. 그들은 더 순수한 사유의 대상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수정이나 자석 같은 무기물의 세계에서 찾은 겁니다. 그 완벽한 대칭과 예측 가능한 법칙 속에서 인간 세상의 지저분한 다툼과는 다른 어떤 순수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쇼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과학은 보시다시피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줄 공유된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단순한 생존 경쟁을 넘어 함께 살아가게 만들죠? 쇼는 바로 이 위기, 이 절벽 끝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조적 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대작 무두셀라로 돌아가라.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책의 정말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버나드 쇼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는지가, 그 깊고도 치열했던 철학적 도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슈는 다윈주의가 우리를 낡고 캐캐묵은 미신에서 해방시켜준 건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 해방의 대가로 정말 끔찍한 것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주에서 목적이라는 걸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는 거죠. 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를 끝없는 심연, 즉 바닥 없는 구덩이로 그냥 툭 밀어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쇼가 왜 다윈의 이론을 이토록 무시무시한 심연이라고 불렀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이 등장해서 와르르 무너뜨렸던 그 이전의 세계, 그 세계가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곳은 모든 것이 어떤 위대한 설계자의 섭리 아래 아주 질서정연하게 디자인된 그런 우주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땅에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딱 보니까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착착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야, 이거 신기하네. 바람 불고 흙먼지가 쌓여서 저절로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당시 윌리엄 페일리가 내세운 이 시계공 비유가 바로 그런 논리였습니다. 시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의 눈, 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 이런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 당연히 이걸 설계한 위대한 설계자, 즉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세계관의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제1원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신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환경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밀어내고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신이 없어도 그냥 우연과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이 모든 복잡한 생명 현상이 설명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주는 더 이상 의미로 가득 찬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다윈의 이론이 이렇게 우리를 허무하고 공허한 끝없는 심연으로 이끈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나 열광적으로 이 사상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바로 쇼가 파고드는 역설입니다. 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대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다윈주의가 품고 있는 그 차가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정말 신기하게도 저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다윈주의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로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집단들까지도 말이죠. 자, 우선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었던 자본가, 이윤추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윈주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자 생존, 이 네 글자가 모든 걸 해결해줬거든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짓밟는 자신들의 냉혹한 행위가 그냥 자연의 숭고한 법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부자인 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더 적합하고 더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과학적인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회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 역시 다윈의 이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주 강력한 근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자 생존은 자본가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결국에는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로 해석한 거죠. 똑같은 이론을 보고 한쪽은 현상 유지를, 다른 한쪽은 혁명을 꿈꾼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다윈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본가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탐욕을 보며 안심했고, 사회주의자는 계급투쟁의 정당성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과학자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신념을 다윈주의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만족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차갑고 텅 빈 끝없는 심연이 역설적이게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버나드 쇼는 이런 맹목적이고 허무한 우연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윈 이전에 있었지만 거의 잊혀졌던 한 사상, 바로 라마르크의 이론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조적 진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다윈주의라는 거대한 골리앗에게 정면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쇼가 내세운 창조적 진화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생명은 환경의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도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진화는 생명이 가진 내적인 의지와 욕망이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물이 앞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고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 의지, 쇼가 생명력, life force라고 부르는 그 힘이 결국에는 눈이라는 기관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쇼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요. 이게 무작위적인 우연의 결과물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건 명백하게 해내고 싶다는 우리의 집중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쇼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려고 낑낑대면서 계속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는 동안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어떤 이점을 얻나요? 전혀요. 오히려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더 취약한 상태가 되죠. 다윈의 환경적 선택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생존에 불리한 행동은 진작에 도태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전히 저걸 타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결국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몸 안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균형 감각과 운동신경이라는 능력을 말 그대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한 개인이 강렬한 의지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 노력의 결과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 습관이 다음 세대에게 유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쇼는 이 놀라운 현상을 압축된 반복의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주 힘들게 배우고 익혔던 기술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압축되고 또 응축되어서 마침내는 그 후손에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새겨진다는 생각이에요.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인 본능으로 전환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증거는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태아는 처음부터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수정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물고기와 비슷한 아가미 틈을 거쳐 다른 포유류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단계를 지나기까지 수억 년에 걸쳐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기나긴 진화의 역사를 단 9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압축해서 반복해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유전자 속에 선조들의 진화 과정이 담긴 필름이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이로운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쇼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숨쉬기나 소화처럼 아주 오래된 생명의 근원적인 본능들은 완벽하게 유전돼서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하지만 그림 그리기처럼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술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대대로 화가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 화가 라파엘로도 태어나자마자 붓을 들고 아테네 학당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배워야 했죠. 하지만 쇼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빨리 그림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선조들의 그 간절한 의지가 재능 또는 소질이라는 형태로 그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또 다른 예로 듭니다. 바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당대 최고의 체스 고수 20명을 동시에 상대해서 이겨버린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수준으로 설명이 될까요? 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체스 전략과 사고 과정들이 축적되고 압축되어서 거의 본능에 가까운 재능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결국 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우주적인 사고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하나의 서사일까요? 우리는 목적 없는 기계 우주 속을 떠도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우주에 목적을 부여하는 의지의 주체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쇼가 이 거대한 희곡 무드셀라로 돌아가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만약 진화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전쟁과 불평등, 온갖 사회 문제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명을, 우리 자신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할까요? 이 무겁고도 심오한 질문에 대한 쇼의 대답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나드 쇼의 기념비적인 책 무드셀라로 돌아가서의 세계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는 근대 세계의 정신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던 거대한 지각 변동, 바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쇼가 이교도의 반세기라고 불렀던 그 격동의 시대, 그 폭풍의 눈에는 바로 찰스 다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쇼가 다윈의 이론이 세상에 딱 던져졌을 때 당시 지성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포착한 문장인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건 그냥 새로운 과학 이론 하나가 발표됐네 이런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정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감옥,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문이 열리는 걸 봤을 때 나가서 저녁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죠. 일단 빛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그냥 몸을 던지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절박하면서도 황홀한 해방감, 그게 바로 다윈주의를 맞이했던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대체 왜 다윈의 이론이 그토록 거친 환희와 함께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들이 그토록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체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늙은 노바데디. 쇼가 붙인 이 경멸적인 별명은 그냥 신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정신을 실제로 지배하던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섭고 폭력적인 교장 선생님, 아니면 아주 변덕스러운 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주를 만들고 파괴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쥐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늙은 노바데디예요. 아주 사소한 일로 기분이 나빠지면 행성의 궤도를 틀어버리고 대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폭군인 거죠.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재앙과도 같았어요. 우주가 이런 변덕스러운 존재의 소나기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일관된 자연 법칙을 찾고 탐구할 수 있겠어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의 개념에 맞서서 좀 더 이성적인 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했던 게 바로 신학자 밀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유비였죠. 이 논리가요,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죠.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보고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그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시계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페일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요. 시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눈, 새의 날개, 이 거대한 우주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시계공, 즉 신성한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이 논리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윈이 등장합니다. 그가 제시한 상황적 선택, 우리가 보통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이론은 지성계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어요. 다윈은 설계자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 같은 거 전혀 없이도 세상의 모든 경이로운 설계가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여준 겁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생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작위적으로 조금씩 다른 특성, 즉 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특성을 가진 녀석들이 살아남겠죠. 이 과정이 수억 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
마치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시계공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실직한 거죠. 자연이라는 눈먼 시계공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지성계는 그야말로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덕스러운 폭군 늙은 노바데디도 이제는 쓸모없어진 신성한 시계공도 모두 저 깊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린 것만 같았죠.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신의 변덕에 벌벌 떨지 않고 우주의 법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성과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줄 새로운 시대, 진짜 계몽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는 벅찬 해방감, 바로 이게 다윈이 준 첫 번째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쇼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낡은 신을 묻으려고 파놓았던 그 무덤이 사실은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쇼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믿없는 구덩이였습니다. 해방감의 짜릿한 환희는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인류는 곧 자기가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져내리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방향을 잃고 끝없이 추락하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신이 사라지면서 그냥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주가 질서정연하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엄격한 부모님에게서 막 벗어난 가출 청소년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 신나죠? 이제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근데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데도 없고 배는 고프고 밤은 무섭고 바로 그 느낌인 거예요. 무한한 자유가 사실은 무한한 공허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신이 떠나고 텅 비어버린 왕좌에 새롭게 앉은 것은 바로 유물론이었습니다. 존 틴들 같은 사상가들은 더 이상 영혼이나 정신 같은 신비로운 개념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물질로 설명하려고 했죠. 자성을 띤 아주 작은 원자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이끌려서 스스로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나 우리의 의식 같은 것도 결국 복잡하게 얽힌 물질들의 화학작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영혼이 뭐니 하는 거 다 빼고 오직 물질 자체의 법칙만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을 설명해보려는 어마어마한 시도였던 거죠. 근데 쇼파우가 이걸 보는 시각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유물론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유물론의 어떤 시적인 순수함 같은 게 있어요. 신이나 미신 같은 헛된 환상 없이 차가운 이성만으로 우주의 맨 얼굴을 똑바로 보려는 고귀한 존엄성 같은 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존엄함은 결국 아주 차가운 위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정말 거대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 우주가 그저 의미 없는 온자들의 무작위적인 춤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 예술, 이 모든 문명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국 모든 것은 서서히 식어갈 태양과 함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운명이라는 실로 거대한 허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렇게 차가운 허무주의의 씨앗을 품고 있던 과학이론이 대체 어떻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정치적, 경제적 집단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회주의자들이나 개혁가들을 한번 보죠. 그 사람들한테 다윈주의는 과학이 내려준 축복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이론이 자신들의 오랜 주장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의 범죄자나 빈민굴의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성격이 나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을 둘러싼 끔찍한 환경의 희생자일 뿐이다 라는 거죠.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듯이 인간도 환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이 썩어빠진 환경, 즉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죠. 더 나은 집,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덕 세계를 건설하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할 거라는 과학적인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정반대편에 있던 부유한 자본가들과 이윤 추구자들 역시 다윈의 책을 읽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다윈주의를 자신들의 탐욕과 부를 정당화하는 영광스러운 확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벌이는 무자비한 경쟁,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신성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일 뿐이었죠. 그들이 가진 막대한 부는 이 투쟁에서 승리한 적자, 즉 가장 잘난 사람이라는 증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도태된 부적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죄책감이란 걸 느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과학이 너희가 맞다, 고 도장을 꽝 찍어준 셈이니까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다윈의 이론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울 같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딱 비춰주는 거죠. 사회주의자는 그 거울을 보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회개혁의 정당성을 받고, 자본가는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성공과 무자비한 착취의 정당성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과학 이론이 이토록 정반대의 도덕적,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쇼는 바로 이 기이한 현상이야말로 근대성에 가진 핵심적인 모순이라고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쇼의 분석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정치의 세계에서는 신 없이 사는 것보다 그의 대리인들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왕 중의 왕, 즉 신이 왕조에서 끌어내려지자 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치자들을 제약하던 대리인들까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쇼가 말하는 신의 대리인이란 게 대체 뭘까요? 이 대리인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허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윈 이전 시대의 정치인들은 여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거에서 질까봐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민심은 곧 천심이다. 즉 백성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는 신성한 믿음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척했죠.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개념도 신이 내려준 신성 불가침의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통치자가 감히 이걸 침해하는 건 신에게 도전하는 걸로 여겨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정치인들이 진짜로 여론을 신의 목소리라고 믿었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는 척하는 게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유용했던 거예요. 일종의 아름다운 거짓말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근원이었던 신이 살해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법이 풀려버린 겁니다. 왕이 사라지니까 왕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던 모든 대리인들이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론은 더 이상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 조작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유는 더 이상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근대 정치의 진짜 비극이 막을 올립니다. 신의 죽음, 그리고 그의 대리인들의 죽음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섭고 냉소적인 정치가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신성한 권위라는 도덕적 나침반이 사라지니까 정치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제약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중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제 정치는 더 이상 신의 뜻이나 공동체의 선을 위한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오직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자신과 자신을 후원하는 세력의 부와 권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 추구 기술, 쇼가 말하는 최고조의 정치적 기회주의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 없는 국가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군비 경쟁을 벌일 때 세상은 만성적인 공포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쇼가 볼 때 이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던 당시 유럽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진단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쇼가 제시하는 구분이 그야말로 전곡을 찌릅니다. 그는 두 유형의 정치가가 모두 대중을 속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다윈 이전의 정치가는 비록 그 생각이 독선적이고 틀렸을지언정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이나 더 높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때로는 속입니다. 하지만 다윈 이후의 기회주의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돈 많은 후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속여요. 그 사람에게 대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목적의 상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쇼가 진단한 근대 정치 위기의 심장부입니다. 아무리 결함이 많았더라도 어떤 원칙과 대의를 향했던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오로지 냉소적인 자기 이익의 계산만이 지배하는 기회주의가 차지해버린 현실. 결국 다윈이 무심코 파헤친 그 믿없는 구덩이가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쇼의 분석을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도덕적, 정치적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채울 거라 믿었던 과학은 우리에게 의미가 아닌 공허를 안겨주었다면 이제 인류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끝없는 공포와 자멸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쇼의 대담한 응답을 찾아서 우리는 이 놀라운 책을 통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무려 서기 3000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명을 늘린 결과 아주 새롭고 또 어쩌면 비극적으로 분열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기 3000년 아일랜드의 한 해변인데요. 여기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어 버렸어요. 바로 오래 사는 장수족과 짧게 사는 단명족. 근데 이게 단순히 수명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300년을 사는 사람과 100년도 채 못 사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노신사의 울음소리에서부터입니다. 이분은 영국 연방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단명족이죠.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장수족의 땅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주라는 이름의 장수족 여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신사를 보더니 딱 잘라 말해요.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군요. 단명족이 여기 오는 건 위험하다고 들었을 텐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노신사의 상태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단명족이 장수족과 마주했을 때 걸리는 아주 특별하고 치명적인 병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 병의 이름이 바로 낙담입니다. 이게 이 미래 사회의 핵심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내가 옳다고 믿고 쌓아 올렸던 모든 지식과 가치관이 300년을 산 존재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요. 이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충격, 말 그대로 영혼이 앓는 병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노신사와 장수족인 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관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3. 진보, 문명,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먼저 노신사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그는 아주 낭만적인 비유를 들어요. 우리 단명족은 마치 산호충 같다고, 한 마리 한 마리는 작고 보잘것없이 죽어가지만 그 시체가 쌓여서 거대한 산호초를 만들듯이 우리도 각자의 짧은 삶을 바쳐서 위대한 인류 문명이라는 건축물을 쌓아올린다는 거죠.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종족은 영원하다. 뭐 이런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냉정하게 반박합니다. 그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경험에서 뭔가를 배우기도 전에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명예니, 애국시민이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주가가 내린 진단은 정말 뼈아픕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다스리는 아이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당신을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야만 다스릴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명족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자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진심으로 설득해서 이끌어가는 정치가 불가능하고 결국 남는 건 뭐겠어요? 폭력이죠. 힘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이게 바로 단명족이 사는 세상,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력적인 청소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깨집니다. 노신사가 살던 세계에서 사절단이 도착했거든요. 무려 영국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인데 장수족한테 아주 유명한 신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문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지혜를 구하러 왔을까요? 천만에요. 이들이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뻔한 정치 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 둘째, 신의 뜻을 묻는다며 신탁을 찾아온다. 셋째, 신탁이 해주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조언은 당연히 무시한다. 넷째,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애매한 문구 하나만 딱 집어낸다. 마지막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보아라! 신탁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라고 떠드는 거죠.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주의 말대로 정말 유치한 정치 게임 그 자체입니다. 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과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루비콘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까? 예언서의 한 장은 이미 찢겨 나갔는데 책 전체가 불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그냥 다음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 물어보는 건데 무슨 로마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말을 하죠.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답을 얻어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에요.
신탁 역할을 하게 된 주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 아니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답.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아주 일반적인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계속 나아가 번영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서절단은 어땠을까요? 거의 황홀경에 빠집니다. 계속 나아가 번영하라니 이건 뭐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신의 계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 빈 껍데기 같은 문장을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서둘러 돌아가 버립니다. 이 시끄러운 정치 연극이 끝나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행복하게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노신사만큼은 그들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당신의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서 또 거짓말을 하겠죠. 전 이제 저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사람들 틈에서 더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머무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는 진실을 봐버린 겁니다. 그 결과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세계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거짓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간청합니다.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요. 그 낙담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 선택의 결과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영으로 돌아가면 혐오와 절망 속에서 천천히 말라 죽을 거고 여기에 남으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빠르게 죽을 겁니다. 그는 그 둘 중에서 더 위험 있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만약 돌아간다면 저는 혐오와 절망으로 죽을 겁니다. 차라리 더 고귀한 위험을 택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이 결정이야말로 반명하는 존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진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3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300년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목숨 걸고 싸우는 신념들, 이 모든 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짧게 살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환상은 아닐까요? 자, 버나드 쇼가 그려낸 인류의 미래, 그 장대한 상상력의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만 년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서요. 인류가 마침내 육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생각의 소용돌이가 되려는 그 궁극의 비전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정말 생각이 미치는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이제 쇼의 예언적인 상상력, 그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심오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서기 3000년으로 가서 우리처럼 수명이 짧은 구인류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그 황혼을 목격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수만 년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젊음을 얻었지만 그 대신 무한한 생각의 무게에 짓눌린 새로운 인류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명을 기계처럼 만들려는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육체라는 감옥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서기 3000년, 아일랜드의 아주 쓸쓸한 해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단명하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는요, 아주 발전된 문명의 중심지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그가 살던 곳은 첨단 기술과 덧없는 쾌락이 넘쳐나지만 인간의 수명은 고작 수십 년에 불과하죠. 그는 수백 년을 사는, 거의 불멸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동경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어땠을까요? 그 영원함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의미하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수백 년의 삶을 사는 새로운 인류, 제2기인이라고 불리는 주라는 여인이 그를 발견하죠. 그리고는 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낙심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요. 영원과도 같은 시간 앞에서 자신의 찰나 같은 인생이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살아갈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이건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여기서 이 신사의 외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나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항변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유한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물질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신성한 가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몸부림을 보여주는 아주 절절한 외침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쇼는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세계가 낳은 전쟁 영웅이나 현자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가 보기엔 그건 그냥 유치원생들 소꿉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단명하는 인류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결국 미숙한 아이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비극의 끝없는 반복일 뿐이라는 아주 냉정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주의 주장은 정말 냉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명하는 인류는 배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역사의 실수를 영원히 반복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조언을 구하러 오면서도 정작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경험과 깊이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사회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폭력과 강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섬뜩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주는 새로운 인류 사이에서 가끔 단명하는 조상의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줘요. 그 아이들은 누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낙심에 빠져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의 냉정한 선택이고 장수하는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자연스러운 속가내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명하는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28,000년이라는 정말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장수를 이룩한 인류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그곳은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낙원일까요? 서기 31,920년의 세상은 언뜻 보기엔 정말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아요. 알에서 깨어나면 바로 영원한 젊음을 지닌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간 이어지는 춤과 예술,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에 향연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축제 뒤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회는 질병, 노화,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짐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끝없는 젊음의 낙원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감각과 쾌락이 모두 끝나버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 그들이 고대인이 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춤과 환희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 깨집니다. 이 긴 삶의 필연적인 다음 단계, 젊은이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이들이 바로 고대인입니다. 젊음의 모든 감각적 쾌락이 다 소진된 후에 도달하는 존재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들은 육체나 예술,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고 오직 순수한 생각의 세계에만 잠겨 있습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이런 삶이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괴의 삶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거죠. 이 질문 하나가 두 존재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보여줍니다. 숫자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은 정말 무의미하고 따분한 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대인에게 수학적인 생각은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무한한 지적 우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쇼가 제시하는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장수의 목적은 단순히 쾌락을 더 오래 즐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감각과 육체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지성과 사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생명의 힘은 이제 육체를 넘어서 마음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길고 고통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전부 건너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명과 의식 그 자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획기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선언합니다.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그냥 물질만 조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완벽한 신체를 합성한 뒤에 이 쇼의 세계관에서 진화를 이끄는 근원적인 의지, 바로 생명의 힘을 끌어들여서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상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침내 그의 창조물들이 공개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육체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자동인형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이 실험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이 명백해집니다. 이들의 말은 당시에 유행했던 과학적 유물론과 결정론에 대한 아주 통렬한 패러디입니다. 자유의지 같은 건 환상이고 모든 건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떤가요? 창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외부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허영과 거짓말만 반복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가 던지는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피그말리오는 완벽한 기계, 흠없는 그릇은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진짜 생명, 다시 말해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조립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인형들은 그야말로 공허한 철학적 실패작인 셈이죠. 이렇게 기계적 생명의 실패와 사유하는 존재인 고대인들의 등장은 우리를 마침내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신화적 존재, 릴리스가 직접 나타나서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선언합니다. 릴리스는 수만 년에 걸친 자신의 자손들을 굽어보면서 생명의 힘이 걸어온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회고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생명의 힘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침내 이 육체라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겁니다. 살과 피의 고통, 덧없는 예술, 심지어 뇌라는 물질에 갇힌 생각마저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물질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의식의 소용돌이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릴리스조차 그 최종 목적지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목표 도달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여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생명의 힘의 분투에는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버나드 쇼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입니다. 생물학을 넘어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게 안락한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향한 영원하고 치열한 창조적 몸부림 그 자체가 아닐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